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주에 관련된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퓨처엠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제가 이 에코프로비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넓게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한번 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 말씀 좀 드릴게요. 특히나 2차전지 종목 소재주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걸거나 거기에 몰빵을 하거나 그 맹목적으로 거의 신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한번 사고의 유연성을 좀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안티는 아닙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2019년도부터 이 종목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이 종목 제목도 기억나요. 커다란 파도가 온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파도가 온다. 그래가지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이 파일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당 엄청난 조사를 했어요. 에코프로비엠 리포트 쓴 거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다 쓴 종목들입니다. 열 몇 개가 되네요. 그 정도로 가장 빨랐던 게 2019년도 9월 달에 쓴 리포트입니다. 그때 NCA 쪽에서 글로벌 1위였고, 그래서 뭐 이러한 리포트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장기 투자하자. 그래서 여러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 2019년도면은 2차전지 종목은 관심도 없었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에코프로비엠 사자마자 주가가 20% 40%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ESS 화재 사건이 터져가지고 주가 떨어졌을 때 저는 회원분들한테 무슨 소리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무조건 들고 가자. 자, 삼성 SDI가 앞으로 2차 전지를 이렇게 생산하는데 에코프로비엠이 공급을 한다. 지금 뭐 주가 떨어진 게 이것도 아니다. 그때 SK온도 아니고 SK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간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엄청난 추천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되고 그때는 뭐 2020년도 목표가 89,000원이었습니다. 이쁘죠? 예. 그래서 중장기 보유를 권장한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매도할 수밖에 없었죠. 작년에 매도했나요, 제가? 예, 작년에 매도했죠? 예, 작년 초에 매도했습니다. 자, 볼게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불편한 제목을 일단 달았어요. 미래 성장률이 변화하면서 목표가에 대한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실제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다 아시다시피 하이니켈 양극재죠. 굉장히 고가의 그 양극재고 중국하고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거죠.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디겠습니까? 자동차라는 것이 일단은 각 국민의 GDP 성장률, 각 국가 GDP 성장률에 근거해가지고 자동차 판매 모델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일본까지 포함해서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이 3만 불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6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팔린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은 전체 12,000불밖에 안 되고 인도, 동남아시아는 만 불이 안 되죠. 8,000불, 7,000불 막 이런 국가에서는 고가의 전기차가 팔리지 않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양극재 시장이,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이 하이니켈 쪽 양극재를 쓰는 배터리와 그 중국산 배터리 있잖아요. 인산철 배터리. 그쪽으로 나뉘게 되는데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 소득 수준에 맞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뭐 기술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하이니켈로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쪽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처럼 소득 수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배터리 장세를 하고 있죠. 고객사는 삼성 SDI하고 이제 SK온입니다. 이 둘 다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호재가 나왔죠. 사실상 호재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와야 될 물량이었습니다. 최근 12월 1일 날 삼성 쪽에다가 양극재 43조 9천억 5년간 공급 계약 체결한다 이래가지고 막 뜨거웠는데 주가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왜? 이미 나올 호재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이미 그 얘기가 다 됐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호재를 중장기 실적 전망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안 나오면 심각해지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앞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SK온 쪽에서 미국 공장 짓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다시 양극재에 대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할 전망입니다. 한 50조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이미 앞으로의 실적에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이게 안 나오면은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주가 폭락이에요. 안 나올 수가 없죠. 양극재를 어디서 보여요? SK온이. 자, 이런 상황이 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에코프로빔의 미래는 밝습니다. 예, 밝은 거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거를 좀 가져갈게요. 저는 이제 기업의 실적 분석과 밸류에이션 분석을 하는 거고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쪽으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인이 아니에요. 자,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에코의 그 목표가는 미래 실적 성장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목표가 선정 방식은 여러 증권사마다 봤는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PEG 방식을 썼어요. EBITA 방식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EBITA는 영업이익의 감가상각을 더하고 시가총액에 그 돈 빌린 거 있잖아요. 예, 순부채, 순차익금, 그걸 빼가지고 그 차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2차전지의 순이익은 그 일반적으로 뭐 영업이익의 변화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EBITA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PEG 방식으로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EPS 성장률하고 PR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가령 EPS 성장률이 50이다. 그럼 PR을 50으로 주고. 그러니까 이게 1배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EPS 성장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EPS 성장률이 더 오를 것 같다. 그럼 PR 값을 높게 잡아요. 목표 PR이죠.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대부분이 한 10개 중에서 8개 정도 증권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까지는 보통 이제 미래 실적 성장률이라고 했으니까 한 24개월, 그러니까 24개월 포워드로 잡았어요. 즉 2년 뒤에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실적 성장이 워낙 고성장이고, 그리고 그 실적 성장에 대한 그 확실성이 좀 높은 기업들은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당해년 실적을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주가가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2년 뒤, 3년 뒤 실적을 끄집어다가 올해의 목표가로 삼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실적 추정치를 가지고 뭐 각자 계산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목표가를 삼았어요. 야, 2025년도가 되면은 여기 EPS가 이 정도 될 거야. 혹은 심지어는 좀 더 성격 급한 데는 야, 2025년도 그 너머에 뭐가 있냐? 2026년도 실적은 이 정도 될 거야. 이때쯤은 공장 가동 본격적으로 돼가지고 포드 자동차죠. 포드하고 SK하고 그 공장 본격 가동이 되면서 뭐 되고, 그리고 삼성도 지금 공장 서둘러 지금 가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생산 가동률이 몇 프로가 될 것이고 이렇게 추론을 해가지고 실적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025년도와 2026년도 실적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특히 2025년도 실적이 작년까지는 중요했어요. 자, 근데 해가 바뀌었어요. 2024년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2025년도가 그거였는데 이제는 26년도가 기본이 됐고요. 심지어는 27년까지도 EPS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커다란 변화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만약 지금 올해의 미래인 2026년도와 2017년도의 성장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목표가는 더 높아지게 되죠. 반대로 성장률이 꺾인다. 그러면은 목표 PR을 좀 낮게 잡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자, 일단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까지 매출액 추이를 볼게요. 2019년도는 뺐습니다. 2020년도부터 고성장을 해왔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2025년도까지 목표가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20년도부터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게요. 무려 연평균 72%입니다. 지구상에서 이러한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이면은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억지로 올릴 수도 있겠죠. 막 직원 다 잘라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 매출액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상대방이 사줘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72%. 그럼 지금까지 저도 그랬지만 시장에서의 그 과거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실적을 또 추정하는 게 있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엄청난 성장률을 하니까 거기에 관성에 젖어가지고 이 기업은 무조건 간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제시했단 말이죠. 근데 드디어 2026년도와 2027년도 실적 추정치 자료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증거적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지고 리포트 다 막 뒤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성장률이 여기서부터 계산해야죠. 왜? 지금까지 2025년도까지 목표를 했으니까. 근데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성장률은 41%가 됐는데 이것도 물론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걸 가지고 성장률이 낮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허나 과거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죠. 영원히 고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꺾이는 게 당연하죠. 성장 곡선이 S자 곡선이잖아요. 처음에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성장이 좀 둔화가 되죠. 약간 둔화된 모습이 일단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볼게요. 영업이익도 과거에는 매출 성장과 동일시 70% 이상의 엄청난 고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는 성장률이 다소 꺾여요. 이때 공장 짓느라고 아마 감가상각비 추가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좀 아닐까 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성장률이 좀 다소 꺾이는 그림이 좀 나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성장률이 반토막 나는 분위기예요 지금.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표가 설정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한 것보다는 그냥 순이익 성장률, EPS 주당 순이익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장률은 뭘로 잡았을까요? 아무튼 이 위에 높은 성장은 미국 시장의 선점 효과죠. 사실 중국이 미국에 진출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제는 뭐 지분 투자하는 것까지 지금 잡아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에코프로비엠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빈집털이하러 가는 겁니다. 미국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국에 화학 공장이 없어요. 근데 거기 화학 공장을 지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 빈집털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는 열광을 했던 거고 고객사하고 함께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선점 효과가 있을 거예요. 뭐 최근 분기 실적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죠. 아무튼 살짝 온 김에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때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고객사하고 판매 가격을 설정할 때 양극재 원자재 가격에 대한 가격과 연동해서 3개월 시차를 두고 연동해서 일단 매겨요. 근데 그동안은 중국이 전력난 때문에 이쪽에서 전구체가 엄청나게 가격이 튀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전구체 우리나라 95%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으니까 이게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전구체 가격이 오르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 이런 가격이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판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판가 떨어지면.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좀 나왔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싸게 사왔던 원재료가 매출에 일단 반영이 되면서 일단 아무튼 일정의 현상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의 영업이익률 9%까지 바라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않고선. 그래서 이게 사실 광물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과거에 포스코가 영업이익률이 뭐 10%가 넘어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거의 없죠. 거의 한 6%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이죠. 매출액은 68% 좋았습니다만 영업이익이 6% 정도 떨어졌다. 자, 이것 때문에 최근에 뭐 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이제부터입니다. 이게 EPS예요. 주당 순이익이죠. 한 주당 붙어있는 순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업계에서 전망치 고성장인데 사실 이것보다 원래 더 높았어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을 낮춰요, 지금 증권가에서. 이건 증권가의 컨센서스입니다. 수많은 증권사들이 이 기업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갖고 표기한 걸 가지고 평균치를 낸 값이에요. 근데 그 평균값이 계속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조금씩 매주마다 떨어져요.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밑에 가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2차 전지 가지고 몰빵을 하시거나, 심지어는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하신다든가, 여기다가 모든 인생을 걸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실 거예요. 만약에 기분이 나쁘시면은 제가 오늘 방송의 취지와도 잘 맞고요. 방송에 성공한 겁니다. 근데 사고를 유연하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런 부탁을 하는 거 처음이네요. 워낙 에코 프로그램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각오하고 올릴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2차 전지는요, 미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점적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뭐 물론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뭐 자국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들이대면서 미국에 진출하는 데가 없잖아요. 자율경제 시대에서 자율경제가 아니라 그냥 콕 집어서 야, 우리가 다 해줄게. 심지어는 돈도 줄게. 이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의 이제 고성장의 배경은 사실상 미국 선점 효과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높았죠. 목표가도 높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장세는 곧 꺾이게 돼 있어요. 자, 그 시점이 언제냐? 미국이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게 된다면은 안피시라고 있어요.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1와트시 정도 생산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3센트를 준다. 뭐 이런 건데 그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게. 마치 미국에다가 공장 지면 야, 우리가 용돈도 주고 우리가 물건도 사줄게. 그러니까 여기저기도 거기 다 진출하는 거죠. 사업하기 위해서. 근데 돈도 준다니까 생산 캐파를 확대하는데 그 비용도 어느 정도 이쪽에서 부담해 주니까 이게 쏠쏠한 거예요. 이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영원히 주는 게 아닙니다. 2030년도부터 그 지원금이 감소가 돼서 2년 뒤에는 2032년에는 사라져요, 이거. 아니, 사라져요. 그러면 야, 2030년이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 왜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 기업의 목표가는요, 2026년도와 2027년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3년 뒤에요, 지금. 3년 뒤에는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적이 완전히 꺾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현금으로 주고요. 나중에는 이제 세액공제를 가져가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들어왔던 돈이 재무집회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률이 꺾이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3년 터울밖에 안 돼요. 그럼 시장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 뒤에 있는 저 언덕 너머에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투자하다가 막상 그 언덕 너머에 딱 보니까 뭐야, 별거 없네. 더 높은 산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야,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네. 이게 커요.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이럴게요. 야, 지금 뭐 미국만 얘기하냐. 전 세계가 전기차로 바뀔 텐데 그럼 전 세계가 어디예요? 미국하고 유럽 외에는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가 있죠. 근데 그쪽은 소득 수준이 낮은 데잖아요. 이쪽 시장은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집중하는 사이에 중국이 모두 잠식해 나갔을 겁니다. 그 저가의 배터리를 가지고 저가 자동차. 걔네들이 소득 수준 때문에 좋은 자동차를 못 사요. 자, 우리나라 볼게요. 자, 우리나라 국민소득 32,000불. 아, 소득 수준 좋아요. 자, 집집마다 롤스로이스하고 벤틀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그 차가 싫어서? 아니요. 소득 수준이 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20만 불 됐다. 집집마다 그거 다 있을 거예요. 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넥스트가 없어요, 지금. 지금이야 뭐 샴페인 터트릴 수 있는데 미국에서 돈 막 벌고 있어요. 야, 수익률 좋고 성장률 좋고 너무 좋아. 야,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 시장의 성장률이 꺾이고 둔화되고 이러면은 그럼 다른 시장을 봐야 되는데 다른 시장이 물론 성장하죠. 진출할 거예요.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도 그 인산철 배터리부터 그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망간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저렴한 배터리 이런 것도 막 연구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랑 싸운다는 얘기죠. 이미 공급 과잉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은. 이게 문제예요. 공급 과잉이 제일 무서워요. 중국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공급 과잉 해가지고 지들도 자폭하고 남들 다 죽이고 지들도 죽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하도 이런 꼴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태양광이 그렇잖아요. 전 세계 대기업들이 다 삼성그룹도 진출했죠. 근데 중국이 딱 손대니까 공급과잉 빠져가지고 전 세계가 다 박살났잖아요. OCI가 적자까지 나고 공장까지 국내 공장까지 팔아버릴 정도로. 자, 그러면은 실적 성장이 진짜 둔화되는 흐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매출 성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열광할 거예요. 우와, 끝도 없이 가네. 끝도 없이. 2030년 뒤에도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 2030년 돼봤자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이 뭐 35%밖에 될까 말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뒤로 더 갈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전년 대비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식이라는 게 참 민감한 게 이 주가, 목표가라는 게 있잖아요. 목표가는 성장률 가지고 하는데 과거에 매출 성장률이 40%대였어요. 지금까지 2026년도까지는 40%대일 거예요. 이때까지는 꿀 빠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2017년도부터는 갑자기 성장률이 뚝 떨어져요. 연간 32%. 이것도 높은 거죠. 다른 기업과에 비교했을 때. 근데 이미 주가는 매출액이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하는 거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32%뚝 떨어져 버리면 그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7% 떨어지고 2029년도가 돼버리면은 16%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전 2차 전지가 여러 종목 중에 하나일 뿐 그냥 뻔한 종목이 됩니다. 일반 종목이 돼버려요. 근데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주가는 언제부터 흔들릴까요? 이때부터 흔들리겠죠. 야, 미래 실적은 떨어진대. 그럼 지금 고밸류를 받고 있는 지금의 적정 주가가 과연 앞으로도 오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성장률이 꺾이면요. 지금 에코 프로그램 가지고 주가를 고평가라고 그러면 그 에코 프로그램의 그 매니아들은 너무 환호해요. 당연하지. 왜 고평가겠냐. 이유가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이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높게 준 거 아니냐. 그래서 고평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맞습니다. 전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만약 성장률이 꺾이잖아요. 그럼 고평가의 명분이 사라집니다. 이걸 아셔야죠. 지금까지 고평가는 고성장 때문에 나타났거든요. 자, 여기서 또 좀 어려운데 제가 가급적 쉽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2024년도의 목표가 타겟을 24개월 이후인 2026년도와 심지어는 2027년도까지 실적을 보고 가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은 통상 6개월 뒤에 12개월 뒤입니다. 혹은 당해년. 이렇게 타겟을 잡는데 워낙 2차 전지는 확실한 고성장이 되기 때문에 2년 뒤, 3년 뒤의 실적을 목표가로 신뢰를 가지고 끌어와가지고 현재 목표가로 잡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EPS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볼게요. 제가 이거 수정을 안 했어요. 이게 목표가를 설정하는 마지막 최종 단계 EPS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그동안 증권가들이 목표가를 설정했는데 이것도 많이 낮아졌어요. 원래 이것보다 높았습니다. 자, 일단 2023년도부터 크게 볼게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성장률을 가지고 적정 PER을 산출했습니다. 목표 PER이죠. 연평균 무려
66%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PEG 방식으로 EPS 성장률이 66이면은 PER도 동일하게 66으로 주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 PER이 제가 65라고 했는데 그때 계산해보니까 이제 적정 그 컨센서스가 65가 나가서 65로 줬습니다. 66이나 65나 똑같이 준 거예요, 사실. 그쵸?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주니까 자 2025년도의 그 EPS를 가지고 2023년도 목표가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주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목표가가 31만 8,900원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상승 여력이 지금 뭐 주가가 30만 6천 원이라고 한다면 4%가 남은 거죠. 오늘 좀 주가가 좀 변했기 때문에 좀 떨어졌나요? 아마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4% 남았고, 그러면은 올해 2024년도 목표가는 어떻게 됐냐? 40만 5천 원이었습니다, 원래. 40만 5천 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 올해 안에 한 40%에서 5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내년 되면 7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논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적정 PR을 65로 줬을 때예요. 자, 걸려있는 거 보세요. 걸려있는 게 지금 엑셀이 65하고 2025년도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2년 뒤에 실적을 목표로 했으니까 이 PR을 2025년도 EPS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적정 주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2024년도는요, 2026년도를 타겟으로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65라는 게 여기 주목하세요. 적정 PR 65라는 것은 바로 2025년도까지의 성장률을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이 엄청난 높은 성장률이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해 2.1% 정도 올라간다는데 이게 몇십 배입니까? 이게 40배 정도, 30배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해가 바뀌었어요, 이제. 2024년도가 되니까 타겟이 달라졌어요. 2025년도가 아니라 2026년도, 2027년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성장률이 어떻게 돼요?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일 겁니다. 한마디로 같은 혀로 해가 바뀌자마자 목표가를 엄청 하향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성장률이 66이었기 때문에 PER을 65로 줬는데 갑자기 성장률이 29로 떨어진단 말이죠. 왜 2025년도부터 2027년도를 성장률로 잡았냐? 이미 2025년도는 노출된 거잖아요, 시장에서. 이걸 가지고 타겟으로 잡았으니 이제부터 여기를 베이스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 성장률을 잡아야 돼요. 그럼 목표 적정 PR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증권가도 시장을 너무 충격에 빠뜨리거나 교란시키지 않으려고 점진적으로 조금 목표가를 크게 낮출 수는 없으니까 뭔가 좀 동결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주가 조정을 바라지는 않아요. 증권가도. 자기들도 지탄을 받으니까. 왜냐면은, 아니, 김아무개 애널리스트가 작년에는 목표가를 45만 원을 했다가 지금 목표가를 갑자기 목표 PR을 29로 딱 준다라고 해가지고 적정 주가가 갑자기 올해 적정 주가가 45만 원이 20만 원으로 변하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증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65였죠?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45만 원이 여기 성장률이 29잖아요. 그럼 29를 줘볼게요. 자, 이게 반토막 나는 거 보세요. 반토막 났죠.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작년도 8월달이면은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이제 슬슬 걱정하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2025년도 EPS를 목표가로 설정해가지고 그나마 40만 원대, 45만 원 막 나오고 있잖아요. 45만 원, 47만 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44만 6천 원. 통상적으로 40만 원 이상이었어요. 45만 원 정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8월 달이고 2023년도 하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4개월 뒤에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4개월 뒤에 목표가가 20만 원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12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리포트 안 쓰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에코프로비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목표가를 낮추면 또 전화 거는 사람들 있으니까, 야 임마 너 저번에 목표가 45만 원이랬는데 왜 넉 달 뒤에 갑자기 반토막을 내? 애널리스트 죽어요. 그러면은 전화 엄청 와요. 너 믿고 샀다. 너 믿고 샀는데 왜? 그리고 리포트를 쓸 때 거기 이제 리서치 센터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신뢰성을 주려고 애널리스트 전화를 이렇게 기재해놔요. 물론 전화해도 안 받지만은 전화통 엄청 울릴 겁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를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안 나와요. 매일매일 쓰다가 안 나와요. 하루에 뭐 10개씩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나와요. 지금 며칠째. 목표가 보세요. 20만 원짜리 나왔습니다. 지금 한병 유명한 개인들이 욕하는. 근데 제가 이번에 리포트를 봤는데 그래요. 지금 다른 나라는 양극재 밸류가 10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50몇 치고, 그리고 2차전지 전체 평균 PR이, 목표 PR이 30몇인데 양극재만 높게 주는 것이 좀 그렇고, 지금 그 성장률도 꺾이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했는데 다른 쪽도 지금 26만 원, 27만 원, 28만 원, 20만 원대로 다 떨어졌어요. 지금 대신증권도 25만 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 볼게요. 왜 25만 원, 20만 원이 나왔냐? 다시 볼게요. 이제는 과거가 아니에요. 2024년도가 되니까 타겟 목표 PR을 2026년도와 2027년도로 잡아야 돼요. 이때 성장률이 29가 됐습니다. 다시 갈게요. 29로 가볼게요. 어떻게 된다? 바뀝니다. 지금의 적정 주가는요, 지금의 현재가 30만 원보다도 10만 원이 더 떨어져야 돼요. 차마 이 얘기는 못하니까 중간에서 리포트를 아예 안 쓰거나 중간값으로 한 28만 원 정도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년 보유한다. 1년 보유하는 게 2024년도가 이거고, 그러면 내년을 내다본다. 내년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한테 희망 계속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러셨다가 나중에 뭐라 그럴 거예요? 또 정치에 욕할 거예요? 이제는 금감원 욕하고 공매도 욕하고. 아니, 공매도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공매도는 우리하고 같이 공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주가가 과거에 그렇게 폭등했던 주가가 정상적인 주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주가 떨어지니까 공매도 욕하고. 누가 봐도 그 떨어지는 종목을 왜 공매도 욕합니까? 그리고 정치인 욕하고. 왜 갑자기 그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슬쩍 이제는 에코프로비엠 얘기 안 하고 다른 종목 얘기하잖아요. SK 이노베이션 얘기하고 포스코홀딩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걔들이 주력 사업이 지금 철강하고 지금 석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로 돈을 번다고 쳐요. 그러면 뭐 철강 사업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철강 사업이 안 좋으면 2차 전지가 돈 아무리 벌어도 철강 사업이 그 뒷다리 잡으면 성장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산 장사하고 아이스크림 장사를 동시에 한다고 생각해요. 비가 오면 우산 팔리는데 아이스크림 안 팔려가지고 실적이 둔화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지금 같은 연관고리가 전혀 없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좀 호도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저한테 하도 많이 묻는데 좋아요. 어디까지나 그거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저도 호의적입니다만은 철강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2차 전지가 좋아지는데 철강 사업 망가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것도 경기 민감주라서 굉장히 좀 어려워요. 2차 전지는 소비재, 결국 궁극적으로 소비재 쪽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철강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가격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아무튼 자, 떠나서,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 안티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인기 종목이잖아요. 그 비인기 종목 얘기해 볼게요. 비인기 종목. 그래서 저는 지금 에코프로그램 다시 볼게요. 지금 걱정인 게 지금 주가가 30만 원인데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6월 달에 공매도 다시 재개가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5개월 남았습니다. 공매도를 또 멈추지는 못할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외국인이 와가지고 어이쿠야 시가총액도 높고 거래량도 풍부하고 공매도 치기 딱 좋은 종목이네 라고 해서 공매도 들어오면 또 공매도 욕하실 거예요. 주가는 떨어지는데. 이거는 좀 지금 뭐 공매도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이때 주가 오르긴 좀 뭐 이러고 있는데 뭐 논리하고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뭐 100%딱 맞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걸 보면 저는 뭐가 생각나면은 과거에 2차 전지보다도 더 뜨거웠던 OCI가 생각납니다. 주가가 몇 배가 올랐어요. 50배가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4년 뒤에 실적을 끌어다가 목표가로 잡았어요. 이때 개인들이 열광했죠. 나중에 여기서 개인들 다 털렸어요. 공매도가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이런 거를 4년 뒤에 실적을 끌어다가 했으면 얼마나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고평가가 됐겠냐 이거죠. 뭐 그러다가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공급강에 빠진 거죠. 중국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미 뭐 다른 여러 기업들, 해외 기업들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합종 연행을 하고 진입 장벽을 높였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건 완전 자율이었고 이건 지나친 비약이고요. 반대 종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신흥 SEC 얘기하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이거는 이 종목은 2차전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저평가가 됐다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소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2차 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보다도 주가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2차 전지라는 섹터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살 것, 야 에코 프로그램을 한 줄 더 사지 이제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종목은 삼성 SDI 쪽에다가 배터리 케이스 쪽을 공급을 하는 기업인데 특히나 여기 캡 어셈블리라고 해서 이 뚜껑 캡 있죠. 이 캡을 공급하는데 이게 부가가치가 조금 좋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성형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배터리가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리튬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리튬 같은 경우가 습도라든지 이런 데 취약해가지고 일단 뭐 수소가스라든지 이런 걸 좀 발생을 시킨다. 아무튼 가스가 차버리면은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가스를 여기서 이제 분출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압력이 높아지면 전류를 차단하는 그래서 배터리라는 것이 성능도 좋지만은 그 안전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그런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대부분이 이 캡이나 이런 것들은 신흥 쪽에서 공급을 합니다. 다른 뭐 캔이라든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도 공급을 합니다만은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쪽을 주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최근에 삼성 SDI가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 캐파를 높이면은 당연히 이 주력 공급업체들은 어때요? 같이 생산 능력을 높여야 되겠잖아요. 결국 이 생산 능력을 높인다는 것은 미래 뭡니까? 미래 실적이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최근에 분기에서 보면 전년도 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또 올라갔어요. 고무적 것은 생산 가동력을 높이면은 특정한 시차 동안은 생산 가동률이 떨어지죠. 왜? 고객들이 생산 능력을 높이자마자 곧바로 사가진 않으니까. 근데 곧바로 사가는 것 같아요. 만들자마자 사가네요. 생산 가동률이 높아졌습니다. 생산 능력이 높아졌는데 생산 가동률이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이거는 삼성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물건을 만들자마자 그냥 따끈따끈한 걸 그냥 사갔다는 얘기죠. 이 헝가리 공장 이제 괴대에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 이제 헝가리 공장에 있으니까 거기 옆에 같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물류 비용을 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말레이시아 공장은 원통형. 여기는 이제 각형 배터리 이걸 만드는 것이고요. 원통형 배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만드는데 말레이시아 공장 역시 삼성이 그쪽에 공장이 있고요. 원통형은 지금까지 이제 전자
그 제품이라든지 특히 이제 전동 공구 쪽 출력 높은 거 그쪽으로 이제 공급이 됐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3원계 배터리 NCA 그러니까 뭐죠? 니켈, 코발트 뒤에 알루미늄 그 있으면 이제 에너지 출력이 좀 높으니까 이제 그걸 만들면 그것들은 보통 이제 전동 공구라든지 IT 제품 쪽 배터리를 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삼성에서 만들고 걔네들은 원통형 배터리로 하니까 애들이 그걸 만드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말레이시아 공장도 일단 생산 최근에 이제 증설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증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되는데 생산 가동률이 85%, 자 위에는 91%. 그러면 또 생산 능력을 또 확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럼 매출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될 겁니다. 향후 성장 동력은 뭐 삼성 쪽에서 미국의 이제 스텔란티스하고 일단 같이 합작법이 이제 이쪽에 진출을 하기로 했잖아요. 공장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미국에다가 현지 공장을 집니다. 다행히 현지 공장을 모든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으면은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초기에는 이제 조립하는 공장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에서 생산한 것들을 그쪽에 보내면은 그쪽에서 조립하는 식으로 일단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관련된 매출액이 1,000억 원에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매출액이 한 30%에서 40%나 증가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게 2024년도입니다. 미국 공장 가동이 되는 게. 그 삼성이 지금 발표했죠. 2025년도가 아니라 2024년도 연말에 조기에 가동하겠다. 이게 보조금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뭐 혹시나 트럼프가 11월 달에 당선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뭔가 이렇게 미국 정부랑 딜하고 약속을 받아놓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은 삼성 SDI 매출액 성장률하고 동일한 궤도를 좀 보입니다. 어차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만큼 신흥 SEC가 부품을 거기에 맞게끔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같은 궤도를 그려요. 그래서 삼성 SDI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인데 얘들이 매출 전망치도 동일하게 20%입니다. 21%, 20%뭐 똑같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꾸준한 성장을 해왔어요. 배터리 생산량이 점점 많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건 이제 분기, 3분기 실적을 누적으로 갖고 온 거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고 영업이익률은 7, 8% 정도 수준에서 머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흥 SEC를 볼 때 삼성 SDI의 앞으로의 매출 성장률을 신뢰하신다면은 신흥 SEC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모르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업이익률 한 요 정도 되고 지난해 매출 성장한 거 보면은 10%대, 20%대 성장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20%대 또 70%대 또 20%, 30% 굉장히 높은 성장 안전하게 나오죠. 얘들은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좀 변동이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삼성 SDI하고 마진율을 협의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분기 실적이 최근에 이렇게 됐다는 거고 주력 제품인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가 20%가 증가했고 소형 원통형 배터리 그 캡 그것도 16%가 증가했고 이게 주력 사업 둘 다 이제 매출 비중 다 합하면 거의 90%가 넘습니다. 일단 실적은 넘어가고요. EPS를 보겠습니다. 요 빨간 거는 이제 3분기까지의 EPS예요. 이제 4분기 EPS가 더해지면 한 요 정도 높이는 좀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 최대 실적과 이제 동일한 숫자가 될 것 같고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매출 성장이 거의 이제 연평균 20%니까 얘들도 순이익도 한 2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걸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갑자기 탁 튀어오르는 게 뭐예요? 미국 공장 실적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시려면 2025년도, 2026년도면 가동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을 보시면은 20% 맞죠?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볼게요. 이 기업이 얼마나 소외가 됐냐면요. 상장을 한 지가 2017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 이래 지금 PR 흐름입니다. 당기순이익이 나오면은 당기순이익과 시가총액과의 그 괴리율을 얘기한 건데 가장 낮았을 때가 10이었어요. PER이. 근데 2023년도 이미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지금 3분기까지 실적 나왔고 4분기 때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동안에
이슈가 있었다고 한다면 알루미늄 가격의 변동인데,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되게 하향 안정화가 돼 있어요. 사상 최대 저평가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도 만약에 주가가 변동되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상장이나 가장 낮은 지금 저평가가 지금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볼게요. 목표 PR을 제가 얼마를 잡았냐? 목표 PR 17배를 잡았습니다. 이 근거는 과거에 이 PR이 20 이상인 적이 있었고, 가장 낮을 때는 12 정도가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중간가 PR 17배. 그래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중간값을 잡았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장률에 근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PEG, EPS 성장률. EPS 성장률이 20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보다 낮게 잡았어요. 17로. 그러면 이건 현실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종목은요, 소재기업처럼 뭐 2026년도, 2027년도 미래의 실적을 가지고 끄집어가지고 미리 주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해년. 그냥 올해 실적 이만큼 나면 올해 그냥 요렇게. 근데 요 기업이 얼마나 저평가됐냐면은 작년도 목표가에도 도달을 못했어요. 이 기업은. 작년도 목표가가 61,800원이었습니다. PR 17로 잡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볼게요. 딱 타겟이 2023년도 작년이잖아요. PR 17을 주고 2023년도 EPS를 겨냥하면은 목표가가 61,000원이 됩니다. 저평가죠. 올해는 57%, 내년에는 104%가 됩니다. 소외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 기업의 EPS를 65로 주느냐, 65로 줘도 47%예요. 올해. 65로 준다고 쳐요, 그냥. 이런 거 무시해. 나 안 믿어, 안 믿어. 야, 너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내가 뻥치지 마. 이거 안 믿어. 나는 그냥 이 기업의 과거에 시장에서 얘기했던 연평균 66%, 나 이걸 가지고 목표가 잡을게. 65. 그래도 올해 먹을 게 47%예요. 그럼 다시 신흥 SC. 목표가 성장률보다 낮게 잡았고, 이 성장률에 대해서는 뭐 미래 가치도 뭐고 간에 당장 지금 지난해 목표가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작년 목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PR에 소외되어 있는 신흥 SEC가 더 괜찮느냐? 아니면은, 몰라. 그냥 목표 PR 나 65. 이거 잡고 가는 이게 낫냐?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평균 목표 PR이 이거보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낮은 20만 원대를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우기면 어쩔 수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것만 봐요. 여기에 많이 낚여요. 그러면 우리는 냉정하게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래, 얼마야? 스토리 좋은데? 근데 그거 얼마야?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 난 못 사지. 가격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성장 스토리에 낚이지 마시고, 성장 스토리를 들으면 좋았어. 자, 흥정을 하자. 그럼 얼만데? 난 그 가격은 안 사. 이게 나와야 됩니다. 누가 에코프로비엠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거기에다가 일침을 가하고 욕을 하고 재미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책으로 얘기한다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정말 좋은 스토리죠. 근데 그 스토리 가격이 너무 비싸요. 비싸다라는 표현보다도 이미 그 스토리에 걸맞는 주가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스토리가 꺾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오늘 유튜브에도 올리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요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저녁 9시에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러한 이제 기업을 이제 좀 관심을 좀 갖는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매주 화요일 하라고 금요일 날 9시에 이제 정의원 방송을 일주일에 2번만 해요. 그것도 1시간씩, 1시간 반, 1시간밖에 안 해요. 매일매일 안 합니다, 저는. 기업 분석을 계속 하는 거고, 방송은 딱 일주일에 한 뭐 2시간 정도, 요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에 대한 지금의 실적은 완벽한 턴어라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영업이익이 600%가 올랐어요. 작년 대비. 근데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 때문에 일단 올라간 거고, 너무 안 좋아서 그동안 적자였는데 완전한 흑자 전환을 이뤘습니다. 자, 이젠 관심이 그러면 올해 2024년도 당장 1분기 실적 어떻게 될 거냐. 1분기 실적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아직까지 4분기 실적도 안 나오는데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턴어라운드는 거의 확정적이니까 1분기 실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각도로 조사를 했는데 실적 성장에 대한 지표가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지금 PER이요, 이 기업이 상장한 지 20년 됐습니다. 20년 중에서 가장 저평가예요. 전 싼 게 제일 좋아요. 왜냐? 유통업자니까. 주식을 유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주식을 생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식 투자자는 결국 주식을 싼 값에 사와가지고 제값에 넘겨야 되는 유통이잖아요. 장사꾼이잖아요. 도매업자잖아요. 도매업자. 싸야 돼요. 보겠습니다. 얼마나 싼지 좀 이따가. 이 기업이, 이거는 이제 전방 산업이었어요. 전방 산업의 수요입니다. 과거에는 수요가 한 요 정도 높이로 되어 있다가 이게 지금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니까 수요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정적이고 이건 팩트입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점점 분기마다 그 수요가 점점 살아나는 게 보이고, 이 수요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건데 아직 그 시차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올라가는 속도라는 게 있으니까. 2024년도가 되면 이제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소비 심리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회복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가계부채가 많아가지고 100% 회복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그 수요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실적 볼게요. 2022년도 볼게요. 엉망진창이었죠. 허나 위에 수요가 지금 2022년도 살아나고 있으니까 수요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걸맞게 매출액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때는 적자였어요. 근데 작년도 여기 진한 색깔, 이 정도 수요가 살아나니까 드디어 흑자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마이너스 60%에서 15%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15%에서 갑자기 이거 왜 떨어지냐? 그동안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줬거든요. 보너스는 그냥 월급도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급 적용이 돼가지고, 야, 돈 벌면 줄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이죠, 일회성. 이런 부분이 보시고.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은 3분기까지 600%가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대규모 흑자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78%에서 8%까지 올라갔어요. 8%면 괜찮은 거잖아요. 자, 어차피 이건 지난 일이고, 그러면 이제, 자, 지난해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 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얘들이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마진율이 높은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과거에는 50% 살짝 상회했는데 60%를 넘었습니다. 즉 10%포인트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비싼 제품이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흐름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과거에는 공급 과잉이었는데 지금 경쟁사들이 싹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지금 수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요. 과거에는 공급 과잉이었는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비싼 것도 막 사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는 당분간 일어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이건 빼도 박지도 못해요.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갔어요. 비싼 게 팔리기 시작해요. 왜?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법칙에서 공급이 없어지면 수요는 살아나고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비싼 값을 치고라도 사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공급이 과잉될 수 없습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에요. 코로나 때 그 시장 자체가 죽어버려가지고 살아남은 공급자들이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직원 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직원 수가 1000명이었는데 지금 뭐 500, 600명이 안 돼요. 뚝 떨어졌습니다. 왜? 월급을 못 주니까 다 그만둔 거예요, 그냥. 누구부터 그만뒀겠습니까? 높은 사람 부장급부터 그만뒀겠죠. 자, 볼게요. 그 증거가. 그동안 이것은 이 직원들 급여인데 이 선이 매출 비중이에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급여 수준이 20% 정도 됐는데 지금 어떻게 10%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옛날에 매출액이 만약에 1000억 원이다. 그럼 그 중에서 200억 원이 연봉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100억 10%밖에 안 나간다 이거죠. 이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될 겁니다. 또 하나, 예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약금은 지금 돈을 내고 앞으로 이제 이용하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서비스 예약금을 내고 다음에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 추가적으로 내잖아요. 이게 지금 4분기 때 이 정도 됐어요. 4분기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분기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약금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예약금은 언제 매출로 인식이 되느냐? 올해 1분기부터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죠. 왜냐면 예약 걸어놓고 사람들이 쓰는 게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석 달 뒤에 쓰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전년 대비 좋을 수밖에 없죠. 연간 실적 추이를 보게 된다면 연평균 무려 21%씩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과거에 이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아직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기업은 과점적 추이를 갖고 있습니다. 연평균 21%의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은 연평균 29%의 굉장히 높은 성장이죠. 자, 이걸 가지고 2차전지하고 비교하면 안 돼. 왜? 가격을 또 비교해야 되니까. 가격. 성장률에 걸맞는 가격이 싸냐 비싸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성장률을 초과한 가격이다 그러면은 그건 비싼 거고 사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이 성장률보다도 턱없이 싸다. 그럼 투자 매력도가 있는 거죠. EPS 성장률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작년 대비 81%의 EPS 성장이 예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가 14입니다. 14. 이걸 영업이익 성장률과 볼게요. 영업이익 성장률이 연평균 29%인데 PR이 14다. 이건 반토막이잖아요. 성장률 대비 반값이잖아요. 순이익은 뭐 80인데 이걸 가지고 또 비교하자니 또 뭐 싸다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고. 연평균 45거든요. 연평균 45하고 비교하면 성장률이 연평균 45인데 PR이 14다 그러면 헐값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2012년도까지 갖고 왔는데 10년까지 갖고 왔는데 제가 뒤에 숨어 있는 그 10년 그 뒤에 그러니까 총 20년 동안에 쭉 보면은 이 기업의 평균 PR이 못해봤자 17, 잘하면 이렇게 높고. 그래서 지금 이거 갖고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장 이래 가장 낮은 저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 성장은 거의 일단 1분기까지만 해도 실적 성장은 확실하고 그리고 지금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건 이미 다른 뉴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지금 엄청나게 살아나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뛴 거거든요. 그런 이제 흐름이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는 없어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당분간 구조적 성장을 이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20년 만에 가장 저평가가 일어났습니다. 목표가는 제시를 안 할게요, 제가 회원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뭐 이러한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투자 유망주를 좀 이렇게 발굴한다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그런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라는 어떤 직업이라는 단어는 싫고요. 저는 그냥 여러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서 이제 실마리를 좀 찾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료 조사원입니다. 전문가 아니고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니까 자료 조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1시간, 네, 한 5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리포터는 이미 별도로 씁니다. 그래서 리포터 작성한 건 한 25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모바일하고 PC에다가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네, 그거 가지고 친구하고 돌려보세요. 가족끼리 돌려보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